아파 과식했나 조심하지 한약 지어 먹어. 하나 둘 셋 넷. 여기 위가 아파 과식했나 조심하지 한약 지어 먹어. 다시 한번. 여기 위가 아파 과식했나 조심하지 한약 지어 먹어. 네. 자, 요것이 바로 조선 건국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작권 없습니다. 여러분들 출처 안 밝히셔도 됩니다. 퍼뜨리세요. 다시 한번 하나 같이 하셔야지. 모형님 같이 시작해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게 입에 배. 옛날에는 하나 둘 셋 넷 구령이 그랬는데 이제는 시작해요 이랬대. 시작.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조선건국 과정 알아봅시다. 시작해요. 여기 위가 아파 과식했나 조심하지 한약 지어 먹어. 지어 먹어 빨리 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시작. 여기 위가 아파 과식했나 조심하지 한약 지어 먹어. 네. 자, 그 노래 중에 만약에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 우리 모형님 좋아하는 만약에 말이야. 캐리어님이네. 감히 정신 연령이 어려진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뭐 만약에 어디 있어요? 죽였는데 여러분. 캐리어님. 만약에 말이야 이랬으면 뭐 어땠을까 저땠을까 그건 뒤늦은 후회예요. 뭐 그래 생각해보면 뭐야 만약에 뭐. 예, 죽었는데 뭐 정몽주 죽었어요. 자, 오늘 그 얘기가 잠깐 나올 겁니다. 자, 조선건국 저 똥망치와 함께 출발하시죠. 제목을 멋들어지게 한번 적어보자. 제목을 조선의 건국. 때는 언제냐? 1392년.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가지고 멸망되는 1110년까지 해가지고 518년의 긴 역사.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그 시작점에 와 있는 겁니다. 조선의 건국. 중요한 건 뭐다? 과정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조선, 오늘 이 조선, 우리가 오늘날 뭐 헬조선 이렇게 비하하는데 오늘날의 국호는 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이 사라진 지가 언젠데. 조선은 딱 하나, 어디? 이북, 북조선이 있을 뿐.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헬조선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조선은 도대체 어떻게 건국이 되었을까? 고려 말의 꼬라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 고려가 멸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자, 고려 말의 증상, 현상은 어땠을까? 이 고려 말을 이끌어간 오늘의 주인공 바로 누구냐면 일단 왕이지. 바로 우왕입니다. 우왕. 왕우라는 이름을 가진 우왕. 별명은 좌왕. 우왕, 좌왕, 우왕, 좌왕. 어쨌거나 이 우왕이 이제 고려 말을 이끌어가게 되겠는데 공민왕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 신돈의 자식이라고 이제 나중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패가 입진,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왕 스스로와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창왕까지 이성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자, 어쨌거나 우왕이 우왕좌왕하면서 고려를 이끌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고려가 안팎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안의 상황을 한번 보면 자, 고려 안의 꼬라지는 어떻게 되느냐? 오랜 시간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그 원나라에 붙어먹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친원파가 되겠지. 그 친원파들이 고려 말에 득세를 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움켜쥐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자, 고려의 내부적 상황 바로 누구냐?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권문세족. 좀 말이 어렵죠. 권문세족이라는 것은 권세 있는, 한마디로 권력 있는 가문의 세력 있는 족속들, 뭐 이런 뜻이야. 권력 있는 가문의 세력 있는 족속들, 한마디로 대대손손 권력을 가진 가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세습하는 권문세족이라는 세 발의 피 같은 사람들이 고려 말에 설치고 있었습니다. 이 권문세족이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횡포라고 합니다. 자, 고려 말의 나라 안의 상황은 우왕이 우왕좌왕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던 이 시기에는 권문세족, 원나라한테 빌붙어서 세력을 키운 바로 권문세족이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나라 안의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나라 밖의 상황은 어땠느냐? 나라 밖의 상황은요. 원나라가 슬슬슬 힘이 빠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중국에서 도적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 도적들은요. 하나같이 저처럼 이마빼기에 빨간 두건을 두르고 원나라에 대항해가지고 바로 중국의 본토배기들 바로 한족 사람들이 머리에 빨간 요 두건을 두르고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지, 모형님. 바로 홍건적이라는 도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홍건적의 대장이 바로 누구냐면 나중에 명나라를 세우는 주원장이라고 해요. 자, 고려 말 바깥의 상황은 바로 뭐냐? 빨간 마후라를 두른 바로 홍건적이 출현해가지고 원나라와 싸우다가 밀려가지고 고려를 막 침입하면서 약탈하는 바로 그런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남쪽에서 바로 뭡니까? 기저귀 차고 바로 왜구. 그 당시 왜구, 일본에는 왜구들이 막 남쪽에서 막 등장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혀. 자, 나라 안에는 권문세족이 횡포를 부리고 바깥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를 침입하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내우외환. 안에도 걱정거리, 밖에도 걱정거리. 바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예, 머플러의 일본 발음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그 길들여진 빨간 마후라는 이래요. 빨간 머플러는 입에 착 안 달라붙는데. 머플러는 목에 두르는 거잖아. 머리에 두르는 건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 두르는 건 그럼 뭐라고 그래? 머리에 두르는 건 뭐라고 하지? 히잡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두건. 그렇지. 그러니까 두건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자, 고려 말의 이 나라 안의 상황은 권문세족이 횡포를 부리고 바깥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내려가 바로 뭡니까? 이 각각의 어떤 횡포와 침입에 맞서가지고 어떻게든 고려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겠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지. 자, 고려 말의 나라 안에서 바로 이 권문세족이 횡포를 부리자 여기에 대항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권문세족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민왕 때부터 바로 차근차근 성리학을 공부해온 사람들이야.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 집안 사람들이지. 나름대로 경제력을 지방에서 확보해가지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거시험 쳐가지고 중앙정계에 진출해가지고 공민왕과 함께 권문세족을 견제하려고 했으나 공민왕이 죽는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새롭게 등장한 고려 말의 세력들, 바로 신진. 새롭게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신진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신진 사대부. 글자가 밖으로 넘어간 건 아니겠지. 오케이. 자, 대표적인 인물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정면으로 이 권문세족에게 도전하겠다. 물론 저의 말장난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네, 바로 정도전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정면으로 또 권문세족을 조준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제가 그냥 외우기 쉽게 그냥 이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합니다. 공부의 허용으로 봐주세요. 강의의 허용으로 봐주세요. 자, 신진사대부가 등장했다. 권문세족의 행포에 맞서가지고 신진사대부가 등장했다.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 조준.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정도전의 친구입니다. 같은 정씨예요. 바로 정몽주 같은 사람도 바로 신진사대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 건국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적수가 됩니다. 적수가. 예? 아직 안 올라갔어?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해서 권문세족에 대해서 신진사대부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자, 신진사대부 노란색이잖아? 자, 그 다음에 바깥쪽의 상황.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해가지고 고려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 힘든 상황에 빠진 이 고려를 구하기 위해서, 고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누구냐? 바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군사 집단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이들도 새롭게 등장한 신지인이라고 하기에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새롭게 발흥했다. 새롭게 등장한 거 똑같은 의미야. 새롭게 등장한
무인 세력이 되겠어요. 자,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와 함께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했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뭡니까? 오늘의 주인공, 바로 조선을 건국한 일대 왕이죠. 바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말에 등장한 신흥 무인 세력이었고, 또 함께 이성계와 함께 선배지, 이성계 선배, 바로 최영 장군이 등장합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옛날 우리 이 국민학교 생도 시절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모형님? 요즘도 불러요? 혹시나 뭐 조카들이 이런 거 부르던가?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뭐 이런 거 부르던가? 아름다운 이거 부르나? 견금 여석, 황금을 보면 돌로 여겨라. 뭐 맞겠다. 근데 이것은 최영 장군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견물생심. 반대말 견물생심. 그 아버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이제 최영 장군은 가슴에 새기고 이제 지켰다. 이제 최영 장군의 말씀이 아니고 최영 장군 아버지의 말씀이죠. 예. 어쨌거나 바로 최영 장군과 같은 이성계 장군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바로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 여러분들 밑줄 쳐주세요. 같이 바로 이들이 결합해 가지고 바로 오늘 주인공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주도 세력이 되겠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조선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나요? 고려 말에 등장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도전이 프로그래밍하게 되고 조주는 경제를 책임지게 되고 왕은 누가 해먹냐? 이성계가 해먹는 거지. 이성계가 해먹는 거지. 그래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에 의해서 세워졌다. 밑줄 쳐주셨죠?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빵! 빨라 이제는. 제법 빨라. 자,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조선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견얘기 하나를 붙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최영 정몽주 이런 사람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최영 장군도 조선을 건국했냐? 아닙니다.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했던 이 최영 장군은요, 이성계의 다른 길을 갑니다. 신흥 무인 세력으로 등장했지만 이 최영 장군은 집안 자체 그리고 스스로의 벼슬자리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바로 권문세족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한 최영 장군은 나중에 우왕의 장인이 되게 되면서 역시 권세가의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정몽주는요, 정도전과 조준처럼 신진사대부 등장해가지고 권문세족의 횡포에 대항했으나 나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정도전, 이성계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서 결국 이들에 의해서 피살, 제거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조선을 건국한 것은 바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 의해서 조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국이 되었는지 그 건국 과정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불러봅시다. 1387년쯤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드디어 원나라가 쫓겨나게 됩니다. 홍건적 출신이었던 주원장에 의해서 한족의 나라, 바로 중국에서 명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이 명나라가 압박하여서 훌러덩했던 바로 원나라, 몽골 원나라가 만리장성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은 바로 명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나라가 아주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양아치는 표현 쓰면 안 되지.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바로 뭐 어떤 짓이냐면요, 고려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고려야, 너들 원나라의 속국이었잖냐. 따라서 너희들 원나라가 너희들 간섭하려고 만들었던 쌍성 총관부 있었던 그 함경도 땅, 정확히 말하면 천령이라는 고갯길이 있는데 그거 한번 지도에서 검색해봐라. 그 천령 위쪽 지역부터는 이제 원나라가 지배했던 곳이니까 우리가 원나라를 밀어내고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이제 명나라인 우리가 그쪽 지역을 장악하겠다. 따라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함경도 이북, 그러니까 천령 이북, 지금의 북한의 함경도 지역 다 내놔라 이 말입니다.
땅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요 요구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명나라에 철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부지방에. 바로 철령위 사건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함경도 위쪽, 함경도 지역에 철령위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우리나라 북부지방의 땅을 명나라가 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땅을 내달라는 얘기지. 자, 바로 그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냐? 지워졌네? 바로 최영 장군이었습니다. 바로 최영 장군은 우왕을 들쑤셔가지고 아니 감히 명나라가 그따위 요구를 해요? 강원도 사람이래요? 아니죠. 우리가 차라리 선제 공격합시다. 우리가 차라리 저 북부지방 우리 여기 원나라 간섭했던 이 북부지방 포함해가지고 아예 요동까지 들이쳐가지고 국경선을 확정 지읍시다. 이때가 기회다. 명나라하고 원나라가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국경선, 명나라의 국경선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것. 요동이 어디야? 대고구려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 아니야. 바로 요동을 선제 공격하는 작전을 기획하게 됩니다. 자, 명나라가 철령 이북 지방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최영과 우왕은 오히려 명나라를 공격해서 요동 지역을 빼앗자라는 요동 정벌을 계획하게 됩니다. 주동자는 누굽니까? 바로 최영 장군이에요. 물론 명령은 우왕이 내리지만 최영의 요동 정벌 이거 성공했으면 아까 누군가 물었지 캐리어님 가셨나? 만약에 말이야 이거 성공했으면 참 멋졌는데 최영 장군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되자 바로 같이 성장했던 신흥부인 세력이었던 이성계는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때부터 이성계는 바로 뭡니까? 신진 사대부와 교류해가지고 다른 속셈이 마음속에 야금야금 있었어. 최영 장군이 너무 설치는 것 같았나? 자기도 최영 장군처럼 되고 싶었나? 어쨌거나 그렇죠. 바로 최영이 요동 정보를 기획하자 이성계는요 4가지 이유, 4가지 싸가지 선배가 말하는데 후배가 싸가지 하지만 그럴듯해. 바로 4가지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바로 이 최영의 요동 정보를 반대하게 됩니다. 편집될 거니까 그냥 한번 얘기합시다.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이성계가 얘기합니다. 우왕한테 얘기하죠. 안 됩니다. 이 요동 정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명나라처럼 큰 나라를 공격합니까? 뭔 소리야?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럼 뭐 큰 나라끼리만 싸우나?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압박하면 작은 나라는 끽소리 못하고 그냥 입 다물어야 되는 거야? 어쨌거나 첫 번째 이성계가 얘기한 이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라 이런 얘기죠. 명나라가 요새 끝발 좋다 이런 얘기. 원나라까지 막 푹푹 밀어쳐가지고 만리장성 위쪽으로 쫓아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아니지 지금 여름이다 이거지. 여름철에 어떻게 전쟁을 하냐? 여름철에 왜 전쟁 못해? 뭐 전쟁에 때가 있나? 때가 있습니다. 왜냐?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 당시에 병사들이란 건 바로 뭡니까? 평소에는 농사 짓다가 전쟁 되면은 병사로 끌고 가는 거야. 여름철엔 바로 뭐 해야 됩니까? 모내기 해야 됩니다. 잡초 제거해야 되는 거죠. 손이 많이 가요. 그 당시에 모내기. 조금 했겠지 뭐. 어쨌거나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병사를 일으키게 되면 농사 어떻게 하느냐? 지금 농번기인데 농번기 요즘 막 그런 말 안 쓰지.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백성들 이끌고 전쟁하게 되면 우리 내년에 뭘 먹고 살 거냐 이런 얘기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우리가 만약에 군대를 몰아가지고 위쪽으로 가게 됐을 때 밑에서 바로 뭡니까? 기적이 찬 애들이 올라올 것이다. 왜구들이 침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뭐냐? 여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전염병이 돌 수 있고 게다가 뭡니까? 내가 가장 잘 쏘는 무기가 활인데 여름이 되게 되면 이 활이 탄력이 이게 줄어들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각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본드, 그 당시에 악교라고 합니다. 악교를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려의 활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쫙쫙쫙 잘 나가. 그 역사가 조선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옛날부터 해가지고 우리. 근데 문제는 여름철이라서 이 각궁의 악교가 질질 녹으면 이 활 탄성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 사격을 못한다. 이 쏘고지 못한다. 현실적인 얘기. 활에 악교가 녹고 전염병이 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이유를 들이대니까 우왕이 할말이 없는 거야. 왜냐? 현실적인 지적을 하니까.
현실론이야, 현실론. 최영은 이성계가 보기에 이상론이지. 이상주의자. 최영은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현실주의자. 그래서 우왕이 그 이성계 말에 그래? 그럼 어떡하지? 하고 일단 물어가 이래가지고 고개 끄덕입니다. 이성계는 다 된 줄 알았지. 요동정벌 커트 된 줄 알았지. 근데 웬걸 옆에 있던 최영이 가야 됩니다. 장인이 얘기합니다. 우왕의 장인이 최영 장군이거든. 자기 딸을 우왕한테 실권해서 가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얘기 듣지 마세요. 컷! 이래가지고 이제 요동정벌이 계획하게 된 거야. 멜로님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참 우리가 요동까지 이렇게 오늘날 국경선을 넓힐 수 있었던 이 기회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어쨌거나 최영 장군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우왕이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을 못 갚히다가 최영 장군이 하니까 바로 뭡니까? 우왕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요동정벌 가라. 그래서 이 요동정벌 누가 가게 되느냐? 최영 장군이 가야 되는데 총사령관으로 최영 장군이 총대를 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왕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장군은 내 옆에 있어야죠. 장인어른 어디 가요? 최영 장군이 아니 왜 이러세요? 나 가야 됩니다. 요동정벌 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 땅 넓혀야 돼요. 이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너 땅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장인어른 가지 마요. 장인어른 가면은 나 아버지처럼 죽을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말이 안 돼. 아우 띵해. 최영 장군이 간다면 자기도 따라가겠대 전쟁터에. 말이 됩니까 왕이? 우왕이 그러는 거야. 최영 장군은 어쩔 수 없이 못 가요. 뒤에서 마지막으로 명령 내리고 원군 끌고 가게 되고 선발 들어봐 누굴 보내느냐? 반대했던 이성계를 보내게 됩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아직 고생 안 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네. 소님 안녕하세요. 네. 네.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 요동정벌은요. 누가 가게 되냐면 졸지에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이성계가 선발대를 이끌고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정벌을 이성계가 가게 되는 거죠. 이성계는 끝까지 이거 반대가 네 가지 좀 싸가지 없었나? 네 가지로 반대했는데 이게 안 먹히고 결국은 죽을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명나라 기세등등합니다. 주원장 양아치예요. 홍원적 출신의 도적이야 도적. 이 도적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진짜. 이 명나라가 조선을 괴롭힌 것은 나중에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도적 심보를 갖고 만드는 이 명나라와 이제 싸우러 가야 되니까 이 이성계가 아무리 그 활을 잘 쏘고 막 명궁이라 한들 아지발도를 한 팍팍 쏴가지고 그냥 이 자기 동생하고 팍팍 해가지고 적장 아지발도를 외구를 이렇게 격퇴했던 아무리 뛰어난 이성계였지만 명나라와 싸우기는 그런 거야. 새롭게 흥하는 나라니까 사기가 높고 게다가 여름철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죠. 어쨌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왠지 그 자신의 진군 그 깃발이 자신의 장례식의 그 만장 같은 그 장례 행렬의 만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까? 어쨌거나 이성계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쩌냐? 지금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선 아니지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선 바로 압록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압록강 하류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바로 무슨 섬이냐? 자, 요거 노란색으로 적어야 돼요. 바로 위화도라는 압록강 하류에 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돌아가자. 그래서 우왕하고 최영에게 연락하죠. 돌아가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전쟁. 이거 다 죽어요. 하지만 뭡니까? 우왕과 최영은 벌써 판단이 섰죠. 가라. 철군 없다. 그러자 이성계가 안 되겠다. 명령을 거부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군대를 돌립니다.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으니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반란이죠. 전문용어로 쿠데타.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군대를 돌립니다. 돌아올 회군하게 됩니다. 이 위화도 회군, 이성계의 반란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겠지. 이성계가 결국 왕이 됐잖아. 이 위화도 회군이 성공해가지고 개경으로 군대를 몰고 들이친 이성계는요, 자기를 사지에 몰아넣었던 우왕을 폐위시켜버리고 9살도 안 된 코젤젤이 그 아들 창왕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배, 존경했던 선배였던 최영 장군의 목을 베게 됩니다. 쿠데타는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위화도 해군은 위화도의 반란은 성공하게 되고 빨간색으로 잠깐 적을게요. 이 위화도 해군은 바로 이성계가 고려의 실권, 실질적인 권한, 왕은 있으나 9살짜리 콧젤젤이 아주 어리고 어린 콧젤짜리 어린아이였어요. 즉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바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선 건국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 거야.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경쟁자였던 최영 장군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왕까지도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의 아들 창왕을 옹립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아버지를 자신이 죽인 게 되니까, 자신이 패위한 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창왕까지도 1년이 안 돼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우왕도 죽여버리고 그 아들 창왕도 같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로 뭡니까? 그 당시 왕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왕요라는 사람을 공양왕이라는 이름으로 세우게 되죠. 이 우왕과 창왕을 패하게 된 그 명분이 패가입진이라고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공민왕의 아들인 줄 알았던 이 우왕이 사실은 신돈이라는 승려의 중의 자식이더라. 이거 왕씨가 아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왕우가 아니고 신우라고 불러야 된다. 얘는 왕창이 아니고 신창이라 불러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우왕과 창을 죽이게 되죠. 그렇지. 겸양해야 돼요. 겸양. 그 실록 읽어보면 그 겸양이 아주 상당히 그 드라마틱해. 어쨌거나 공양왕이라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 왕을 옹립하게 되면서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죠. 자, 이렇게 진짜 공양왕을 옹립한 이 이성계는요, 이제 신진사대부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토지제도. 왜냐? 실권은 장악하고 있었으나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 세력이 필요해. 그 세력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좀 민망하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도 돈을 표현하는 뭐 좀 괜찮은 이 손짓이 없을까? 이게 좀 그렇잖아.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없을까? 투덜이 2%. 우리 계산에 능한 투덜이 2%. 2% 잘 지내요? 2% 잘 지내죠? 반란은 저 때부터 그렇지. 시작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견물생심이라고 최영 장군의 아버지의 말씀처럼 자기 손에 황금이 들어오면 자기 손에 권력이 들어와도 뭔가를 보니까 마음이 동한다 이런 얘기죠. 반란이네. 그래가지고 권력은 잡고 있었으나 나라를 건국할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이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는요, 자신의 뒤를 받쳐주는 정도준과 조준처럼 바로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의 재정적 기반, 즉 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토지 제도를 개혁합니다. 왜냐? 모든 토지를 권문세족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성계가 실권을 잡았으니까 그 이전까지 권문세족을 못 건드려. 왜냐? 최영이 버티고 있으니까. 하지만 최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화도 해군의 결과 제거당했죠? 어떻게 돼요? 이제 권문세족이 낙동강 오리알이야. 이제 이성계가 토지 제도에 개입해가지고 그들의 땅,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땅 빼앗아가지고 신진사대부에게 쫙 써! 이러면서 써! 이러면서 그 당시 공문세족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이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야, 이 이성계 장군이 진짜 이 난세를 이제 다시 복구하는구나. 망해가는 이 고려를 다시 세우는구나. 이러면서 백성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당시 공문세족에 의해 가지고 땅을 뺏긴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토지 겸병이라 해가지고 아주 고리대 돌려가지고 막 백성들 땅을 뺏는 데는 이 공문세족만한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종부세를 내나 세금도 안 내. 죽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비치시니
이겨내자고. 버티자. 버티는 게 뭐라 옛날에 그 뭐 영화에 대사가 있었잖아.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버스공님 오셨습니다. 버스공님. 자, 매니저 활동, 가열찬 매니저 활동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권력은 있으나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토지 제도를 건댑니다. 바로 과전법이라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슬쩍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이성계가 과전법을 실시했구나. 과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 과전법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빨간색으로 한번 밑에다 적어둘게요. 왜냐?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된 사건이 됐고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이 신진사대부 이성계를 밀어주는 신진사대부들에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재정의 기반이 되었다. 재정, 국가 재정, 그리고 가정의 재정, 재정이 궁핍해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재정을 마련해줬다. 돈이 있다는 얘기죠. 즉 이성계는 과전법을 실시해가지고 정도전과 함께 신진사대부의 재정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제 권력 잡고 돈이 있다. 이제 뭐예요? 나라 세워야지. 나라 세워야지. 과전법을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뭐냐? 이제 새로운 나라. 내가 왕이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해보자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찍 걸립니다. 왜 브레이크가 걸렸을까? 이제 이 신흥무인 세력과 이 이성계와 이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 왜냐? 누구 때문이냐? 바로 같은 신진사대부 출신이었던 바로 이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함께 신진사대부라는 이름으로 곤문세족과 맞서 싸웠던 정도전과 정몽주. 즉 정몽주는요. 안 돼. 우리가 고려가 아무리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어도 고려를 망하게 해서는 안 돼. 그건 신하의 도리가 아니야. 고려를 유지하고, 정몽주의 얘기예요. 고려를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잘못된 점을 고쳐가자.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 고려를 개혁하자. 이것이 정몽주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친구였던 정도전, 이성계는 무슨 생각 갖고 있습니까? 안 돼. 어차피 썩은 부대야. 야, 그릇이 썩었어. 뭘 담아도 썩어. 안 돼. 고려 뒤집어 엎어야 돼. 새로운 나라 세워야 돼. 즉 정도전과 정몽주는요. 조선 건국이라는 거에서 갈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정몽주는 고려를 유지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정도전은 반대로 고려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입장이었죠. 공격은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정몽주가 먼저 시작합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 바로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틈을 타가지고 이성계가 개경을 떠난 것을 기회 삼아가지고 바로 이 정도전과 함께 이 조준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말에서 떨어진 이성계는 그 아픔을 참고 어떻게든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쓰러졌던 이성계가 다시 벌떡 일어나니까 정몽주는 작전이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성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떠보려고 슬쩍 이성계 집에 옵니다. 와서 누굴 만납니까? 그 아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을 만나게 되죠. 이 이방원이 나중에 태종이라는 임금이 되는데 이 이방원과 정몽주가 만나가지고 뭐 나눈 얘기가 있다네. 먼저 이방원이 이 정몽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평소에 정몽주 선생을 크게 흠모하고 참 존경했는데 제가 선생 앞에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기계 딱 금영이를 딱 킨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 가득 그 느낌이 있었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 이방원이 이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정몽주 선생 앞에서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 가득 그 느낌이 있었지. 난 지금 내게 너를 던진 거. 난 지금 내게 나를 던진 거야? 아니야? 이 노래 아실련가? 하여가. 모용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안수상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네. 우리도 이 칡뿌리처럼 이렇게 뒤지고 엉켜가지고 이거 좋게 좀 살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여가라는 걸 부르는데 이 정몽주가 그 얘기를 딱 듣자 바로 뭡니까? 마이크 확 낚고채가지고 취소 버튼 딱 누른 다음에 바로 뭡니까? 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들 어떠리? 아니지. 트로트 부르셨나? 무슨 노래 부르셨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평생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혼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이건 못 쓰겠다 이거. 이거 편집이 안 되겠다.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방원이 이렇게 얘기하자 이 정몽주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방원이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정몽주가 돌아가는 길에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바로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가 살해되게 됩니다. 이성계는 굉장히 화를 냈죠. 아니 네가 감히 대신을 죽여 하면서 방원을 혼냈지만은 철퇴로. 네, 맞아요. 네.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하지만 뭐 이성계는 뭐 자, 물음표였던 조선이 바로 뭡니까? 이 정몽주와 같은 반대 세력을 제거합니다. 정몽주와 같은 반대 세력을 제거. 여기 중간에 슬쩍 적어볼까? 정몽주와 같은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게 되면서 이제 걸림돌이 없죠? 조선은 건국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적어야 되는데 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때가 언제냐? 1392년. 웃긴 것이 요때 이후에 딱 계산 200년 딱 더하면 그때가 바로 임진왜란 벌어지는 애인데 1392년. 그래서 325가 되게 버리면 1592년 이래가지고 1592 임진년이 돼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벌어지는데 어쨌거나 뭐 그거는 이것은 뭐 필요한 게 아니니까. 1392년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이성계는 바로 뭡니까? 왕으로 추대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선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양왕의 이제 이 왕도장을 뺏어가지고 이제 이성계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바로 뭡니까? 고려왕이 된 거야. 시작은 고려왕이야. 고려왕. 고려왕.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왕이 돼가지고 이제 수도도 개경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근데 찝찝하지. 그래서 결국 국호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수도도 옮기게 됩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했다고요? 이야. 그렇지. 한양으로 천도. 모용님 계속 따라가고 계세요. 이렇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이제 바로 뭐야? 이 같은 정도전과 조준과 함께 얘기했던 거. 새로운 술을 빚었으니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겠죠. 깨끗하게 만든 김장을 예전의 김장독에게 그대로 넣게 되면 바로 뭡니까? 팍 쉬어버리잖아. 새로운 장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새로운 수도 바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거의 1, 2년 단위로 착착착 진행된 조선 건국의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명나라의 철령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최영의 요동정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을 시작으로 조선 건국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되었고 과정법 실시해서 재정 기반 마련하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새로운 나라 조선 건국한 다음에 새로운 수도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조선 건국의 과정입니다. 앞 글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 요동정벌, 위화도 해군 위, 과정법 실시 과, 조선 건국 조, 한양 천도 한, 요위 과조 한, 조선 건국의 과정입니다. 요기 위가 아파 과식했나 조심하지 한약 지어먹어. 다시 한번. 요기 위가 아파 과식했나 조심하지 한약 지어먹어. 답답한 마음이죠 요즘에. 터져드리고요. 조선 건국의 과정 요위 과조한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대기 몇 개? 5개짜리 크다. 다 탔어, 다 탔어.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 건국 과정 가장 중요한 건 다 했고요. 이제 짝대기 3개짜리를 향해서 또 진격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왜 하필 한양으로 갔을까? 한양으로 조선의 수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한양. 조선이란 나라 뭡니까? 따뜻한 아침의 나라.
고운 아침의 나라. 이것이 국호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국호지. 그럼 한양은 바로 뭐냐? 역시나 바로 뭡니까? 따뜻해. 볕이 쬐니까. 따뜻한 볕양자야, 볕양자. 따뜻한 곳이야.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게 되나? 어쨌거나 이 한양이라는 곳이 이제 이 새로운 나라 조선의 수도가 되게 되는데 이 한양으로 천도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일단 이 한양은 지금의 어디? SEOUL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지금의 서울이지 서울. 도대체 이 한양이 뭐가 좋았길래 이성계는 새로운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결정했을까? 그렇지.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 서울과 한양이 따로 있어요. 서울과 한양이 달라요. 한양이 지금 오늘날 서울에 포함되어 있지 뭐. 그지? 풍수지리학이 적용됐다. 맞습니다. 오늘날 이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옛날에 한양의 지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겠지. 이 한양이 선택된 이유는 옛날에 그 삼국시대 기억나죠? 이 삼국시대 때부터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든 한강 유역, 바로 이 서울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복달한 거야. 서로 싸우고.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 왜냐? 예로부터 이 서울을 관통하는 바로 이 한강, 즉 지금의 서울, 조선시대의 한양은 삼국시대 때부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교통만 편리합니까? 그 지형 자체가 뒤쪽에 산이 있죠. 등질배, 배산, 그리고 앞쪽에 강이 있어요. 임수. 배산, 임수 지형은 바로 뭐냐? 농사짓기 좋아요. 농사짓기 좋고 게다가 사람들 살기 좋다. 농사짓기 좋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인구도 많아지게 됩니다.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물자도 풍부해지게 되면서 잘 사는 곳이야. 뭘 이게? 모용님 여기서 그러면 설화벌이 신라인데 그러면 신라가 지금 오늘날의 서울인가? 그럼 오늘날의 서울은 신라로부터 온 거야? 설화가 신라가 되잖아. 말로 따지자면. 집값이 비싸겠네요? 사람과 물자가 모이면 집값은 비싸지죠. 임대료도 올라가고. 우리 2% 빨리 진출합시다. 네. 교통이 편리하고 농사짓기 편리하고 인구가 많고 물자가 많다. 쉽게 말해서 바로 뭡니까? 딱 좋아야 딱 좋아 딱 좋아. 부동산업자가 봤을 때도 딱 좋아. 그 당시에 그 이성계가 그 풍수지리에 능한 스님 한 분 보내죠. 절친 바로 뭡니까? 무학대사 보내가지고 살피게 되잖아. 어쨌거나 결정은 이성계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이 오늘날의 서울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나라를 이 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때 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정도전이죠. 새로운 나라 조선의 모든 것은 정도전으로부터 나왔다. 특히나 이 신진사대부, 정도전 같은 조중과 같은 신진사대부가 열심히 공부한 게 바로 뭡니까? 유학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이 되게 되면서 하나의 종교처럼 변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한양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시로 잡고 있는 바로 이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 유교. 거기에 뭐 대표적인 이념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건 뭡니까? 유교를 처음 만든 공자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좀 돌리자. 살짝 쿵 돌려보자. 이 공자라는 분에 의해서 유교가 창시되게 되고 그 이제 후배들 뭐 맹자 막 등장해가지고 뭐 동중서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죠.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어진거, 인, 어질인, 어진거 강조하죠. 요거 강조하고 또 떳떳하고 옳은 거, 의를 강조하지. 그 다음에 또 뭘 강조해? 예절 강조해. 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인의. 그 다음 바로 뭡니까? 지혜로움. 인의 예지. 그리고 나중에 동중선한 학자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믿음이 추가됩니다. 믿을 신자 추가돼가지고 인의지예신이라는 유교적 덕목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공용복수님은 안녕하세요. 서라벌, 셔벌. 서라벌, 셔벌. 중간에 신라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설화에서 신라가 됐다니까? 그럼 중간에 신라가 들어가야지. 셔블. 셔블. 신라는 어떻게 해? 아, 그래요? 어쨌든 한번 점검해 봅시다. 모욕님께서 재미난 얘기 해주셨어. 자, 그래서 한양에서 정도전과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 조선의 수도로서 바로 이 한양의 유교적 이념, 바로 유교의 국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의 지혜의 신을 강조하는 이제 나름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 사업은 바로 뭐냐? 궁궐, 즉 한양이라는 한성이라는 도성을 건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유교적 이념 인의 지신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 수도의 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이라는 것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경복궁. 궁이라는 것은 임금이 거처하는 곳이죠. 궁 말고 또 궐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궁궐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경복궁, 임금이 거처하는 경복궁을 세우게 되는데 이 경복궁 말은 뭐냐? 이 차원 내내토록 그냥 인자하게 이게 잘 덕성을 쌓아가지고 고려처럼 망하지 말고 그냥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소서라는 바로 이 정도전의 이 뭐랍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름을 지은 걸 뭐라 그래? 이름 뭐라 그래? 그 이름 짓는 거. 그 이름 짓는 걸 철학과 아니지 뭐라고 하겠지? 아, 위에서 말했어요? 내가 못 봤어. 왜 반말이야? 화났나 보다. 자기 말 안 알아준다고. 오래도록 복락을 누리리라. 바로 경복궁을 짓고요. 그리고 이 경복궁을 짓기는 뺑 돌려가지고 이제 성곽이 쌓여지게 되는데 이 성곽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못 건너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문을 내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게 바로 뭐야? 햇빛이 아침에 들여차는 동쪽 문이 있고, 그리고 약간 삐딱하게 이 앞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약간 삐딱하게 남쪽으로 또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서쪽에도 문을 내겠죠? 그죠? 동쪽, 서쪽, 그리고 북쪽에도 문을 내. 그런데 이 경복궁을 짓고 이쪽에 종묘를 짓고, 이 종묘는 이제 제사 지내는 곳, 그리고 사직이라는 걸 짓고, 종묘와 사직을 짓고 경복궁을 짓고, 이것을 지키는 바로 이 성곽의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이 문에 바로 이 유교적 이념인 인의 예지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서울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예전에는 동대문 불렸던 바로 이쪽에 이 문이 바로 뭡니까? 흥인지문. 동대문이라고 업소히 불렸던 동쪽에 있는 문, 바로 흥인지문입니다. 바로 흥인지문은요, 바로 인의 지혜의 신에서 바로 어짐이 흥하게 일어나라, 어짐이 흥해라 라는 뜻으로 인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동대문. 예전에 저 동대문에서 저 학교 다닐 때 거기 동대문 그쪽 가게 되면 거기 예전에 그 쇼핑센터 큰 거 하나 있었잖아.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어머니가 그 옷가게를 조그맣게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패션의 중심지잖아. 동대문 가서 물건 떼오셨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 동쪽이 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바로 뭐야? 의구나. 의. 서쪽입니다. 서쪽 여기에 바로 뭡니까? 이쪽에 돈의문. 의로움에 힘써라는 의미의 돈의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서대문이라고 하죠. 이 서대문, 돈의문은요, 일본이 총독부 시절에 헐어버려가지고 오늘날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서대문이 있는 자리, 돈의문이 있는 자리만 표시되어 있죠. 가보셨어요? 남대문하고 동대문이 가까워? 지하철 꽤 타야 되는데, 그지? 여기가 남대문 어디야? 거기 명동 바로 옆이잖아, 그지? 명동 아니지, 명동의 옆에 남대문 시장이구나. 회원역이구나, 회원역. 자, 아무튼 4호선이야, 4호선. 같은 4호선이야, 4호선. 4호선 타면 돼. 자, 그 다음에 남쪽문은 바로 뭐야? 예의를 강조해. 이쪽에서 이제 조선으로 오는 사신들을 맞이하던 여기가 바로 국보 제1호, 바로 숭례문입니다. 숭례문.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대문으로 많이 불렀지. 숭례문. 그래서 인, 의, 예까지 나왔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신이 남았는데, 자, 북쪽문인데 이 북쪽문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 북쪽에 있는 요 문이 바로 뭐냐면 예전에는 숙청문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숙정문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숙정문. 아니, 왜 숙지문이 아닌가? 나도 모르겠어요. 지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경망스럽게 떠들지 않잖아. 그래서 굉장히 고요하고 엄숙하다는 의미로 숙정문으로 지은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은 음양오행에 가지고 북쪽에 이제 이 나쁜 기운이 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로 늘 닫아놨답니다. 닫아놨대. 북쪽문은 꼭 닫아놨대. 비밀스럽게 닫아놨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어. 가끔 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뭐냐면 가뭄이 들었을 때. 이 북쪽은 이제 물을 의미하거든. 음양오행에서. 남쪽은 불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가뭄이 들면은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음을 상징하는 북쪽의 문을 여는 거지. 그리고 제사 지내면 뭐 비가 왔다는 둥. 자, 아무튼 이렇게 경복궁을 만들고 한양이라는 수도를 건설하게 되면서 그 건설하는 각각의 문이라든지 이런 뭐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바로 뭡니까? 어짐과 옳음과 예절과 지혜와 믿음으로써 임금도 인의 지혜의 신. 조선이라는 나라의 임금도 인의 지혜의 신으로 어짐과 그리고 옳음과 그리고 예의와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믿음으로써 신하를 대하고 백성을 대하고 신하도 마찬가지. 인의 지혜의 신으로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들도 믿음과 예로서 대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 인의 지혜의 신으로서 조선과 왕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바치고. 자, 새로운 나라의 수도 바로 이 한양, 유교적 이념인 인의지 예신의 이념이 바로 각각의 건설 현장에서 드러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의 예지신, 유교적 이념으로서 한양이 프로그래밍 되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사진 자료 볼까요? 짠! 자,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고려를 끝까지 개혁하려고 하셨던 바로 온건 개혁파. 그렇다고 새로운 나라 조선은 거부하셨던 충절의 상징, 의리의 화신, 바로 포은 정몽주 선생의 초상입니다. 정몽주 선생께서 이렇게 생기셨네요. 똑같이 정도종과 함께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신진 사대부로 등장하셨지만 조선 건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하지만 고려의 충신이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최종 승자는 정도전이지만 오히려 이 정도전은 민본 그리고 백성의 역할 그리고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태종 이방원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이 정몽주를 충절의 상징으로 오히려 조선이라는 나라가 떠받들게 되고, 반대로 조선 건국을 찬성했던 정도전은 역적이 되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음, 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지인입니다. 멋지게 그렸어요, 그죠? 어깨폭 봐, 어깨폭.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임금의 어지는 이렇게 아주 위풍당당하게 잘 그리죠. 그죠? 네. 실제 얼굴인지는 모르지. 그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하지만 뭐 조선의 이 초상화가 회화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거의 예전에는 이 초상화라고 안 그러고 사진이라고 불렀어요. 실질적으로 초상화는. 조선의 이 인물에 대한 철학이 그래. 이 수염 하나라도 다르면 딴 사람이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지. 그래서 조선 회화는 철저히 얼굴을 정확하게 이 묘사하는 바로 그러한 이제 이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나중에 한참 뒤에 김육이라는 사람, 대동법 생각나죠. 이 김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은 정몽주의 그 초상화가 있어서 그걸 보고 다시 모사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선 중기 때 그려진 그림이죠. 자, 어쨌거나 이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다. 자, 이 사진 나오면 조선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성계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위화도 해군. 신흥무인 세력 출신. 위화도 해군. 조선 건국한 왕이구나. 다음. 경회루입니다. 경회루. 경회루. 여기서 이제 이 루니까 여기는 이제 행사, 각종 행사, 놀이. 요거 하던 곳이지. 뭐 정작 그 다음 밑에가 조그마한 규모의 이제 정이지. 루정 이렇게 이어지냐는 거지. 경회루. 다음. 네, 요게 바로 뭡니까? 경복구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광화문이죠. 광화문. 광화문.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이제 근정전, 나라에 아주 중요한 행사를 했던 곳, 바로 근정전입니다. 정치에 아주 열심히 힘써라는 의미의 이제 전이지, 전. 이 전자가 붙으면 바로 뭡니까? 여기는 임금이라든지 왕비가 거처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근정전이잖아. 전. 그 다음. 이것은 바로 조선 건국을 프로그래밍했던 바로 정도전. 정도전이 쓴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바로 민본 정치의 정신이 담겨져 있죠. 이 정도전은 참 아까운 인물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 수선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김종호, 우리 저기 대동여지도 만든 김종호 선생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한참 뒤지 뭐 18세기 정도 되죠. 그때의 이 한양의 모습을 담은 이제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세히 보실 수는 없지만은 제가 하나 준비한 것이 음양오행 오방색으로 색깔을 한번 표시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 요쪽에 위쪽에 노란색. 여기가 바로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경복궁. 경복궁이 있고 그것을 뺑 둘러싸가지고 정확하게 동서남북의 각은 일치하지 않지만은 파란색.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파란색 보이죠? 요 파란색이 바로 흥인지문입니다. 흥인지문. 흥인지문. 그리고 좌청룡이잖아, 좌청룡. 그래서 청색이고. 그리고 서쪽이 바로 뭐야? 서쪽, 반대쪽 서쪽이 바로 돈의문입니다. 돈의문. 의로움에 힘써라. 돈의문. 서대문이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돈의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바로 뭡니까? 산 옆에 빨간색이 있죠. 불을 상징한다. 빨간색. 화요일이다. 바로 숭례문입니다. 예를 숭상하는 숭례문.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경복궁 위쪽에 쭉 보게 되면 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숙정문이 있죠. 북쪽의 문입니다. 닫아놔야 돼. 외적이 들어올 수 있어. 헷갈렸어요? 이제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지. 이것이 바로 한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그리고 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죠. 우리가 보통 조선에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바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강제로 나라가 이제 강탈당하는 바로 그런 비운의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좀 약간 유약하고 뭔가 이렇게 대비를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하지만 이 조선의 나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근검하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 방법으로 프로그래밍된 그런 나라였어요. 민본, 정도정 선생의 바로 이 민본이라는 정신이 깊게 가미된 나라였기 때문에 궁궐을 지어도 크고 의리의리하게 짓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에 자금성 보고 온 사람이 야, 우리나라 궁궐이 궁궐이냐? 야, 중국 자금성 가니까 야, 깹이 안 돼. 이런 소리들 하시는데 궁궐 크게 짓고 성을 높이 쌓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 백성들이 죽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자세히 경복궁이라든지 종묘라든지 이런 곳을 가보게 되면요, 바닥부터 해가지고 건물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궁궐이라는 어떤 위험과 이런 것은 있지만은요, 굉장히 수수한 느낌, 화려하지 않은 느낌을 봅니다. 밑에 이렇게 걷는 임금이 걷는 이 뜰도 완전히 이렇게 공부리 시멘트 발라서 맨드리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돌을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툭툭툭 그냥 툭툭툭 깨가지고 그냥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대로 임금이 다니는 길조차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백성들을 그 당시 고려의 권문세족 이후에 이 부패됐던 이 고려 안에서 밑에 고려라는 나라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위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조금 더 멋진 나라를 만들고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 끝까지 지켜지는지는 저와 함께 계속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건국 함께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